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김영배 의원님은 말하자면 지금 국회, 네. 특히 민주당에 단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가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된 분들이 제법 되죠. 예, 동료분들이 몇 분 됩니다. 예. 예, 몇 분 되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주목해야 될 정치인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일선 행정을 담당 정치상이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네. 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인데 일선 행정을 했다는 건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재선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8년간 했다면은 뭐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여러 가지 겪었고 그러기다가 중앙행정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또 근무를 하고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지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예.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길지는 않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정감사를 겪어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국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자치단체장 시절과 가장 다른 거는 자치단체장은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이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든 크든 간에 최종 본인이 이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내뱉으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이제 건데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여러 명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고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 제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발언이 자유롭고 좀 자유로운 상상력도 가져도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책임으로부터도 좀 예, 약간 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매일 일상생활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늘 결과를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가 한 일이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단체장일 때는 성북구청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면은 그게 결과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가 잘을 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직접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잘 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그런데 이제 국회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획도 잘 돼야 되고 사실 이 제도 설계도 잘 돼야 되고 그것이 또 집행될 때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는 또 국회 일은 보면 훨씬 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면서 장기적인 이런 일들을 다루고 또 국내만이 아니라 전 다른 나라와의 관계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게 경제가 또 그렇기도 하고 외교도 그러니까요. 미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어떤 시점의 차이 그리고 발을 딛고 있는 지점의 차이 요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발과 머리 내지는 눈과 이렇게 마음 뭐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인심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심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로 생각도 하고 어떤 그 정리도 해야 되고 사람이라는 게 생각 없이 뭘 진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차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와대 경험은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이제 청와대는 제가 2번을 사실은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노무현인데. 예,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한 5년 가까이 그때도 오래 있었네요. 예, 거의 풀로 이제 근무를 했죠. 그래서 그때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장 끝내고 2018년도 8월 7일자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 보니까 구청장을 해서 그랬는지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압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비서관 할 때는 조금 배운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실제로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런 청와대 업무에 대해서 국정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제 견해가 뭐 많이 있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되는 즉시 전력, 쉽게 말하면 야구로 치면은 그냥 중간에 트레이드 돼서 온 이제 즉시 그냥 게임에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스스로의 어떤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중압감이 좀 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 뭘까? 내가 꼭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국회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실제 대통령의 고민이 뭔지 이걸 또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훨씬 더 뭐랄까 좀 명징하게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경험이 전체적인 어떤 이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나 혹은 아니면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고민, 전략적으로 약간 넛크래커 같은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은 뭐고 한계점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조금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밑바탕 같은 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대 국감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감에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사실 국정감사 해보니까 국회의원이 예. 됐구나 이런 걸 실감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이 뭔지 사실은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국정감사를 딱 하니까 아 국회의원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부처 정부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선서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공식 답변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우리가 다 알던 것들도 그 국정감사장 안에서 하는 말은 천금의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던 사실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하는 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게 정부 조직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국민들 앞에 책임 있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원리에 비추면 정말로 꼭 이제 국회가 해야 될 기능 핵심이구나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죠. 많이 들었겠죠. 국감 무용론도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8분 안에 질의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건 맹탕이다 뭐 이런. 저도 좀 그건 아쉽더라고요. 예. 해보니까 아쉽던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좀 보람이 있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행안부가 우리 정부 기관 전체의 그 온라인 포함해서 이제 이 보안 책임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웹, 앱 두 개 다. 그러니까 웹이라는 거는 월드와이드 웹이니까 이제 홈페이지 말하는 거고요. 컴퓨터에서 하는 거. 앱은 스마트폰에서 여는 앱을 말하는 건데 이 정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앱과 웹 홈페이지가 뭐 각각 1,700개, 뭐 한 700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쉽게 해킹이 된다는 거를 이번에 제가 직접 해커가 돼서 국감장에서 시연을 해보여 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다 싹 이 보안 조치를 하겠다.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이 질의했던 이 내용이 맞다. 그래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그런 홈페이지와 앱에 대한 보안 조치가 확실하게 후속 조치가 되기로 되어 있어서 개선 하겠다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따지자 보면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사실 누구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부 부처조차도 기본적인 그런 보안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의 문서도 해킹이 되지만 그 정부에 들어오는 그런 로그인 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정보도 줄줄 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걸 도용당해서 자기 이름으로 정부 기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은 모르고 해커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보람이고요. 두 번째 보람은 이제 목포에서 의붓딸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동 학대나 아동과 관련한 그런 성범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의 초동도 조치 미흡이라든지 내부 시스템상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사건 배당도 안 돼버리고 이러는 사이에 아이가 이제 그 계부한테 살해당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감찰을 지시해서 지금 감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 책임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법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진행한다는 그 약속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전 성과라고 보는데, 특히나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권력기관 개혁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이 이제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자치경찰제 법안을 포함해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경찰은 사실은 공룡이 된다고 할 정도로 주변에서 우려할 정도로 수사 권한이 막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도 국감에서 얘기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지팡이가 몽둥이로 언제 돌변할지 모르면 되겠느냐. 우리가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는데 경찰이 또다시 그런 괴물이 돼서야 되겠냐. 그렇다면 자정 능력이 있는 조직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과감하게 내부에서 잘라내야 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나중에 감찰을 독립시키는 걸 생각해봐라 라는 이제 제안도 제가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도 이제 어젠다 중에 하나로 경찰이 자정 능력이 있을 때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야 제가 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요거를 아젠다화 해낸 게 좀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전부터 정당 정치가 이제 오세훈 천정배 선거법이 만들어질 때 정당이 돈 먹는 기계다, 돈 먹는 하마다, 그리고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위원회나 이런 게 지역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 현재 법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선관위에서는 현실이라고 해서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저는 이제는 예전보다는 정치가 투명성도 좀 많이 올라갔고 무엇보다는 시민들의 이제 이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매우 성숙돼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금권 선거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부패한 방식을 택하면 시민들과 당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달라진 정치적 여건에 맞도록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전체를 이제 재설정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30일자로 선관위에다가도 종합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13개 법률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제가 이미 보도자료도 낸 바 있고요. 그 중에 한 법이 아까 말씀하신 당내 경선이 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본 후보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당 내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정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아, 거꾸로. 본 후보 의원이 가장 선거 운동의 자유가 많고요. 예비 후보는 그보다 조금 적어요. 정당 내 후보는 훨씬 적습니다. 아, 그러면 이 볼 때 신인일 가능성이 높은 게 요 밑에 있는 소위 정당 내 경선은 다 도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들이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전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선거 운동도 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기득권 해체의 전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정당 내부 경선이 지나치게 선거법으로 옥죄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당 경선 기간 동안에 제가 당원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지지해 달라고 전화한 불법입니다. 그거 이해가 그래요? 되세요? 예. 여보세요? 전데요. 당내 경선에 출마한 김땡땡입니다. 저 좀 찍어주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럼 사전 선거운동에 걸리는 거야? 당내 경선일 경우에 예비 후보자로서는 됩니다. 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당 경선 말 빼고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 찍어주세요. 이거 됩니다. 근데 정당 경선할 때 아, 그 시기라도 안 됩니다. 예. 예비 후보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정당 경선에 이제 등록하는 사람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예비 후보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당내 경선을 하면 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누군데 지지해 달라고 하면 불법이에요. 나 예비 후보자 누군데 뭐 하고 선거 운동하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기득권의 이 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자는 거거든요. 근데 취지가 아주 180도 다르게 지금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나중에 좀 설명을 마치 비리 정치인 수사. 아유 전혀 안 옹호하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역 기득권이 너무 세고 지구당을 그래서 제가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당 간에 현역 국회의원이 우리 당이 너무 우리가 많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지구당을 야당에게 법으로 부활시켜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그럼 정당 간 선거사무소. 그렇습니다. 정당 간 경쟁을 이제 시키면 훨씬 더 사실은 생산적인 정치가 된다는 거죠. 13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